첫 번째 우리 패널 홍상대 교수님 간략하게 김기창 교수님 죄송합니다. 김기창 우리 고려대 교수님 민법을 전공하시고요. 서울대 법대 졸업하시고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을 역임하셨습니다. 김기창 교수님의 토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국 교수님 발표에 이어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마치 본 게임 끝나고 오픈 게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토론 요지를 아주 짤막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김종철 교수님 발제문 읽어보고 느낀 소감은 대단히 정치한 치밀한 그런 분석하셨고 아주 설득력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조국 교수님의 발제문은 아주 통찰력이 있는 아주 번뜩이는 그런 예리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특히 민사판결, 형사판결 관계라든지 이런 점에 아주 유용한 그런 논의 자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발제문은 두 번째 페이지에 2번에 보면요.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가 허용되는 범위가 어느 정도겠는가. 이거를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인용한 거는 잘 읽어보시면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따옴표 한 거는 그냥 제가 적은 거예요. 그러한 의혹이 거짓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허용되어야 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양대척점에 있는 입장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면 저거는 거짓이 분명하다. 아니면 이것은 참이 분명하다. 이 양쪽은 분명한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게 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한 그런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 영역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넓은 그런 중간 영역이 있을 건데 여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뭘 할 거냐 말 거냐 이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 인용한 거는 이게 바로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진실인 것으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너가 이야기를 해라. 그 다음에 그레이 영역에서 있는 그 이야기하면 때리겠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그냥 제가 적었는데 조국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민사판결, 명예훼손 이런 민사판결에서 우리 법원이 취한 입장이에요. 거짓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다 이야기해도 명예훼손 이런 거 책임 안 진다. 손해배상 안 해줘도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저는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 기본적으로 너무 후졌다. 지금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무슨 의혹 제기하라는 거는 옳지 않다. 헌법적으로 옳지 않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 다음 1번으로 넘어오셔가지고 이제 구성요건, 위법성, 조각 사유 이런 이야기 있는데요. 우리 안 의원님께서 줄여라 해서 이거는 그냥 줄여버리고요. 나중에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정봉주법에 대해서 저는 반대해요.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요. 지금 제안된 법을 보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때린다, 유죄된다. 그 다음에 거기에 목적을 추가하고 알고 요거를 추가하고 요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이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런 거 조국 교수님 페이지 42페이지에 보시면요. 조국 교수님 발제문
4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그리고 동조사항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할 것을 제한한다 이래가지고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래 나가거든요. 이거를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이렇게 규정해두면 지금 정봉주 대법원 판결에서 일어난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법성 조각 사유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부담을 지는 거예요. 대법원이 한 짓이 뭐냐 하면 헌법 조문에 보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어요. 허위 사실 무슨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그게 나중에 팩트로서 허위라고 밝혀지면 유죄 끝이에요. 근데 대법원은 엄청 선심 쓰는 것처럼 위법성 조각 사유를 해석으로 넣어가지고 그게 허위 이미 팩트로서 밝혀졌는데도 우리가 당장 유죄 때리지도 않겠다. 그게 허위라도 조문에 보면 허위면 그냥 당장 유죄인데 허위라도 그래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면 우리가 무죄를 때려주겠다 라고 선심 쓰는 것처럼 해요. 그래 놓고 그러면 네가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걸 네가 한번 밝혀봐라 해가지고 네 못 밝히지? 그러니까 유죄야 이렇게 하는 그 논리는요. 김종철 교수님 발제문 9페이지에 보면요. 완전 이제 야바위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그 대법원 판결문 요번에 정봉주 판결문이에요. 그거 보시면요. 이 이제 허위 사실 공표죄에서 의혹을 받을 만한 한쪽은 의혹 받을 만한 그런 거 없다. 한쪽은 뭐 난 BBK 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거 주장하고 저쪽은 너 BBK 소유자 아니야? 이래 양쪽이 그냥 주장이 갈리는 경우에 그 주장하는 자는 그 세 번째 주로 보면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 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이 말을 쓴 거예요. 근데 실은 이 맥락에서는 말이죠. 사실의 존재의 이슈가 아니고 그 전에 이미 전제로 이거는 허위다라는 걸 검찰이 입증했다라고 전제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게 허위지만은 그게 허위가 아니라고 했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느냐 아니냐 이거를 지금 이 위법성 조각 사유로 논의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느냐 아니냐 어떤 팩트가 이게 팩트로서 허위냐 진실이냐라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허위인데 그게 허위가 아니라고 해도 상당한 이유가 있었느냐 없느냐 이거를 지금 따지는 그 상황인데 사실의 존재를 소명하라 이런 말을 바꿔버린 거예요. 문장 중간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소명하라라는 부담을 지어야 되는데 거기서 말을 중간에 쫙 바꿔서 사실의 존재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기를 친 거거든요. 이제 지금 발의한 그대로 가면요. 법원이 이런 식으로 사기칠 필요도 없이 공공연하게 피고인 보고 너가 그런 거를 다 입증해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개정안은요. 제 발제문 참 3페이지짜리밖에 안 됩니다만 첫 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요.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헌법까지 충실하려면 구성요건 사실을 바꿔야 된다. 이거를 위법성 조각 사유로 들이밀라 하면 100패다. 구성요건 사실을 간단하게 진실이라고 믿을 근거 없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로 이렇게 바꾸고 그렇게 하면 검찰이 입증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 하면 그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줄 보시면요. 소추 측은 허위의 사실에 이러한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물론 져야 되고 진실이라고 믿을 근거가 없었다라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까지도 져야 된다. 근데 이제 흔히 보면 좀 저질 법률가들은 말이죠. 뭐 사실이 없었다는 거를 어떻게 입증을 하게 책임을 지우느냐 이런 식으로 엉뚱한 소리 하는데요. 진실이라고 믿을 근거가 없다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팩트가 앱센트다 이거를 입증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팩트를 입증해가지고 판단으로서
너 이런 팩트 다 있으니까 너는 이게 진실이라고 믿을 근거가 없었다. 이렇게 입증을 하라는 거거든. 이게 사실 문제하고 법률 문제하고가 섞인 거죠. 영어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mixed question of law and fact. 그냥 사실 문제, 법률 문제가 섞인 그런 요건, 이거를 검찰이 입증하게 하는 식으로 개정안이 바뀌어야 된다. 지금 개정안은 완전히 자살골을 이제 한골 성취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반대합니다. 정봉주 의원은 당장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느냐? 정치권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왜 온갖 이런 허위사실 처벌하는 형사범죄를 도입하느냐, 국회의원들이. 이유는 뻔해요. 선거할 때 그걸로 공격 무기로 삼기 너무 쉽거든요. 고소, 고발, 이것이 우리나라 정치가의 단골 메뉴고, 정치적인 어떤 논의를 할 생각은 안 하고 노상 법원 앞에 가서 고소장 들이밀고 거기서 법원이 정치를 대신해 주기를 원하는 정치인들이 전부 다 무기 하나 더 챙기려고 이런 조항 다 집어넣으니까 결국은 법원이 그냥 이 꼬라지가 되는 거죠. 정치의 사법화, 또 사법의 정치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인 점이 있다. 그래서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김기천 교수님 가장 인상적인 말씀이 대부분 판결이 너무 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봉주 지금 현행 법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 또 다른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서 새로운 개정 대안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관련해서는 지금 박영선 의원님 패널 토론 끝나고 또 박영선 의원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찬 교수님의 분명한 말씀은 정봉주 의원은 당장 나와야 한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패널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님이신데요. 고려대 졸업하시고 영국 런던 정경대에서 대학원 박사 졸업하셨습니다. 2009년 시국선언 숙명여대 교수 38분,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는 지식하고 있다. 이 시국선언에 참여하셨습니다. 홍성수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홍성수입니다. 앞에 부분은 간단하게 그냥 시간이 없어서 요약된 것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 읽어보시고요. 한마디로 이제 정봉주 의원 판결에 대해서 어떤 정치 판결이다 이런 견해가 있지만 제가 봤던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사법부가 어떤 정권의 눈치를 봐서 내린 판결이라든가 아니면 청와대 압력이 있었다거나 하는 가설은 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제 쭉 나와 있는 얘기들이고요. 결론적으로 58페이지에 이제 그런 정황들을 놓고 내린 저의 잠정적인 결론은 어떤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유죄 선고라는 것은 어떤 정치 외압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사법부가 나름대로 이제 소신껏 내린 결론이다라는 그런 저는 잠정적인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소신껏 내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소신껏 내렸기 때문에 문제 해법은 훨씬 복잡합니다. 김정철 교수님하고 조국 교수님 발제문에 정리되어 있듯이 어떤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제도에서 어떤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보장은 그 어떤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다도 우월적 지위에 있고 이를 규제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고 제한적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봉주 사건 정도에서의 정치적 공방만으로도 감옥에 가야 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현재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규는 사실은 여기서 다뤄지는 건 허위사실 공표죄지만 모욕죄라든가 명예훼손죄라든가 또 아까 언급됐던 이런 후보자 비방죄 같은 것들이 전부 어떤 선거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그런 법들입니다. 이 다른 나라의 사례를 제가 쭉 한번 검토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항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많고요. 또 있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돼서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그러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공표가 없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나라에서도 있지만 그건 어떤 정치적인 자정 능력이나 사회 자정 능력에 맡겨져 있고 또 그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입법이 돼 있거나 또는 법률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한국처럼 이런 정치적 사회적 분쟁에서 어떤 이런 형법 조항들이 빈번하게 동원되는 경우는 정말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당사자들도 이제 언제나 고소 고발을 통해서 법의 도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경찰 검찰은 수사에 나서고 또 사실관계를 알아보려면은 압수수색하고 구속하고 또 이런 강제 수사에 돌입하게 되고요. 또 검찰은 사실관계를 낱낱이 파헤쳐서 그 결과를 기초로 공소를 제기하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문제 해결의 종지부를 찍어주지 않으면 한국 사회 분쟁은 웬만해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이런 굉장히 암울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정봉주 사건을 낳은 하나의 어떤 정치 사회적 배경이라고 봅니다. 어떤 정봉주 사건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정치적인 논쟁이고 분쟁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감옥까지 가게 되는 사태가 벌어진 거고요. 물론 이제 정봉주식 문제 제기가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 행태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문제 해법은 어떤 정치에서 찾아야지 사법부에게 문제 해결을 위탁하는 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고려해 보면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검찰과 사법부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제가 예로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구성 요건이 있는 나라도 있지만 사실은 사문화되어 있는 그런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잘 기소하지 않고 웬만하면 뭐 기소유예나 이렇게 훈방 처리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처리를 하고 법원에서도 웬만하면 유죄 선고를 안 한다면은 사실은 뭐 최후의 보루로서 이런 법이 있는 것 자체가 뭐 엄청난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만은 또 볼 수 없기도 하거든요. 외국 사례를 이제 봐서 참고해 봐서도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검찰과 사법부가 이런 문제를 법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가 최종 신급으로 결정을 내려주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법원이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어떤 기존의 사고 방식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에도 나와 있지만 그 60페이지 위에도 나와 있지만 이건 우리가 개입할 일이 아니고 사회에 맡겨두자 이런 태도 또는 사회 문제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률가들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우리가 모든 문제의 최종 신급이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사법부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법원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런 정치적 분쟁이 생겼으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 행태는 우리 법관들이 나서서 유죄 판결을 내림으로써 선거 질서를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우리 형사재판에서 보면은 이 법관들이 무죄 판결을 내린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정봉주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봉주식 문제제기가 바람직한 것이었다라는 판단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이 어떤 형법적인 구성요건에 해당해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하는 것이지 이 행위가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냐를 판단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의 법원은 사실상 어떤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그러니까 총체적인 판단이죠. 형법에 해당한다 안 한다는 판단이 아니라 그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한 도덕적인 판단을 하는 어떤 정치적인 부담을 지고 있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이기를 또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고요. 또 법원은 그런 어떤 기대를 굳이 저버리지 않고 스스로가 그런 위상을 갖는 것을 뭐 즐기고 있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문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전반적인 어떤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조국 교수님도 대법원 구성이 변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법관의 구성을 바꾸고 대법원 구성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지만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또 개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효과로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장기적인 과제로 둬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어떤 사법개혁의 과제들이 다 달성되기 전까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지켜볼 것이냐 이런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어떤 정봉주법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어떤 분들은 이 정치 현실을 들어서
어떤 이 허위사실 공표죄 같은 것이 최후의 보루로서 지금 정도의 어떤 구성 요건을 남겨두는 것이 좋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본 원칙은 어떤 표현에 대한 규제는 가능한 한 제한되어야 하고 그 규제는 가능한 좀 더 유연한 방식, 어떤 형사처벌이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민사배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언론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였으면 언론중재라든가 이런 어떤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일정 정도 허위사실 공표죄 적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이 이른바 정봉주법은 적절한 입법 조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이제 김기창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 정봉주법이 그대로 통과된다고 해서 법의 남용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김기창 교수님 좀 더 나은 방안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통과가 돼도 또 법원은 그 약간의 어떤 입증의 부담을 질 뿐이지 또 그걸 또 남용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뭐 그 사실을 알고라는 표현을 추가하건 어떤 구성 요건에 약간의 변동이 있건 간에 허위사실 공표죄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또 어떤 식으로든지 왜곡해서 또는 남용해서 이 어떤 법조문을 적용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사법개혁의 과제들과 입법적인 조치들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까 이제 김기창 교수님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정치 문화의 자성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언제부턴가 이제 우리의 삶과 정치를 사법 분쟁화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뭐 유행처럼 번지게 됐고 아까 이제 정치의 사법화 이런 말씀도 해주셨지만 이건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요.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정치권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번쩍하면 고소고발하고 법원의 모든 문제를 다 맡겨버리고 이제 이런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지 저는 계속 반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법에 위탁하기보다는 시민사회와 정치의 건강한 비판과 토론에 맡겨야 하고 어떤 악의적인 흑색 선전이 아닌 이상은 표현 그 자체는 법의 규제보다는 시민사회와 정치의 어떤 공론 영역에 맡기자는 것에 이 대원칙에 합의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계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나경원법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전 나경원법이 더 무서운 이유는 이게 적용되는 것은 정치인보다는 저는 시민들을 향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그래도 법을 좀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법적 자문도 많이 받고. 근데 이제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주워 들은 얘기라든가 아니면 본인의 어떤 추측 같은 것을 강하게 이제 SNS 같은 걸 통해서 별 생각 없이 이렇게 표현한 것이 뭐 30번 하면 구속되고 뭐 이런 사태들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고 그것이 굉장히 좀 위험한 일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뭐 그런 것들을 규제하려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제가 이제 SNS 이런 돌아가는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정치적으로 쟁점화되지만 않으면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경우는 다 자정되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정말 얼토당토 않은 허위 사실을 가지고 정치권에서 그걸 쟁점화시키고 정치 쟁점화 시킴으로써 문제가 커지는 것이지 좀 그런 부분들을 자제하고 어떤 건전한 정책 경쟁의 길로 이제 이 정치가 좀 더 순화되고 좀 더 정치 문화가 나아진다면은 이런 문제들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어떤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떤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의 과제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입법적인 조치가 어떤 식으로든지 좀 법원에게 완전하게 법원의 어떤 남용을 금지할 수는 없지만 입법 조치를 통해서 남용 가능성들을 최대한 배제하는 좀 그런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어떤 자성도 동반되어야지만 바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외국 같은 경우에 이 관련 범죄 구성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존재하더라도 사문화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검찰과 사법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다루느냐, 법을 집행하는 검찰과 사법부의 개혁이 필요하다. 그런 이제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이제 두 분의 패널이 남았고요. 지금 3시 35분인데 정봉주 의원님 사모님께서 오늘 이제 면회 마치고 나왔다. 지금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은 오충일 목사님, 그 다음에 이강철 전 청와대 수석님 그렇게 함께 했고 어제 제가 들었던 좀 아주 슬픈 또 믿기 어려운 그런 사실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요일날 밤에 정봉주 의원
의원의 옆방에 새로운 그 분이 입방이 되었는데 밤새도록 그 정봉주 의원을 욕하는 아주 과음을 질러서 아주 밤잠을 이루지도 못했고 그리고 아주 고통스러웠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은 고도로 어떤 기획된 그런 사건인지 어쨌든 참으로 슬픕니다. 근데 이제 이때까지는 수감대에 있던 수감자들이 거의 홍성으로 이감한 지 48시간 만에 저는 정봉주 의원 그 팬이 돼서 세탁도 대신 해주고 청소도 대신 해주고 그리고 3명의 특별보좌관이 내부에 이제 있어서 상당히 그 교도소 내를 좀 평정했다고 본인이 말씀이 그랬는데 제가 이번 주 이 사항 말씀드리는 것은 정봉주는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도소 내에 저희들과 내통하는 빨대들이 있습니다. 교도관 빨대에 지금 제보이고 오늘 사모님이 그 제보를 좀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갔었는데 그 열흘 후에 출소하실 분인데 출소하실 분을 그 전날 그 옆방에 그렇게 해서 뭐 5분도 안 쉬고 밤새워 욕을 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막 초췌한 상태에서 보안과장을 만나서 그 교도소장 만나서 이감 문제를 계속 상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쪽에서는 제가 올 때까지는 확답을 안 하는 상태였습니다. 확답을 안 하는 상태였고 참 웃을 수도 없고 참. 예. 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패널입니다. 박용현 한겨레 오피니언 넷 부장님이신데요. 이분 역시 서울대 졸업하시고 뉴욕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셨습니다. 언론인인 줄 알았는데 이제 법률가로서 그동안 쭉 성장하셨습니다. 한겨레 21일 편집장을 2008년부터 2011년 하셨고요. 번역서 인권은 정치적이다. 그러니까 인권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많으신 그런 언론인이십니다. 세 번째 박용원 우리 한겨레 부장님 모시고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법률 전문가 아닙니다. 언론인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토론 자리에 저를 불러주신 거는 이제 좀 더 상식적인 차원에서 한번 이 문제를 어떻게 볼지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라는 뜻으로 알고, 제가 이 토론 자료집에는 제가 올 초에 정봉주 의원 그 수감 직후에 제가 쓴 칼럼을 실어놨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지는 이제 이런 정치적 발언, 또 어떤 고위 공직자나 선거 후보자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 의혹 제기 이런 것들을 형사처벌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게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만 그냥 제가 좀 덧붙이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김종철 교수님 발제하신 내용 중에 보면은 이제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행위와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행위를 이제 구별하시면서 이제 본질적 차이를 지적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깊이 공감하고요. 그거를 이제 위축 효과란 차원에서 다시 한번 반복을 좀 하고 싶은데요. 위축 효과라는 게 이제 어떤 표현 행위를 처벌했을 때 그게 꼭 허위 사실을 말한 것만 처벌한다고 하지만 꼭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 처벌되는구나. 그러면은 어떤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어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까 천정배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쫄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진실조차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역효과가 너무나 문제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설령 약간의 거짓이 있을지라도 가능한 한 많은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큰 원칙인데, 그렇다면은 공직선거법에
250조 1항에서 얘기하는 그 후보자가 자기 자신의 어떤 출생지라든지 신분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경력, 재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행위, 그거를 처벌하는 조항인데요. 이 경우는 사실 위축효 처벌 아무리 해도 위축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어떤 A라는 후보가 자기 출생지를 속였는데 그걸로 인해 처벌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후보들이 자기 출생지를 얘기하지 않는 경우는 없겠죠. 이것은 너무나 객관적인 사실, 단순한 사실들이고, 그리고 이미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실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처벌한다. 이것이 위축효과를 가져올 경우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이제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선거법 250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것은 이제 다른 후보, 상대 후보의 자질이나 어떤 정책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방을 벌이는 이런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경우에 처벌을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근데 이런 문제는 상당히 어떤 비리 의혹이라든지 이런 복잡한 문제가 관여가 돼 있고, 또 그것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여부도 확정짓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위축효과가 훨씬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게 진실이라고 믿고 있지만 이게 혹시라도 이게 뭔가 허위면 어떡하지? 그러면 나중에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말을 선거 과정이라든지 이런 경우에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거고요. 특히 이 중에서도 저는 두 가지로 또 잠깐 나눠본다면, 어떤 비리 의혹이 있더라도 좀 간단한 게 있고요, 좀 복잡한 게 있습니다. 간단한 거는 그러니까 쉽게 어떤 사실관계 몇 가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위축효과가 좀 적을 수 있어요. 쉽게 확인되니까. 근데 어떤 치밀하게 저질러진 어떤 아주 미묘한 그런 비리 의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BBK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그런 문제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는 입장에서도 이게 사실일까? 이 부분이 사실일까? 나는 분명히 이게 사실이라고 믿지만 혹시 팩트가 좀 잘못될 수도 있는데, 이런 어떤 계속 자기 스스로 검열하게 되는 이런 게 이제 저희들도 언론으로서 이제 기사를 쓰고 하다 보면 그런 걸 항상 갖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축 효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안이 어떤 복잡하고 밝히기 어려운 문제일수록 더 말을 못하게 되는 어떤 역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작은 악당은 쉽게 걸러낼 선거에서 쉽게 걸러내게 하지만, 정말 큰 악당은 당당하게 정치권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정봉주법에서 목적으로 하고 있듯이 선거 과정에서 벌어지는 그런 어떤 의혹 제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직자가 과연 이 자리에 적합한 인물인가를 판단하는 정말 국민으로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것을 허용해야 된다. 최근에 어떤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계속 이 문제, 정봉주법, 나경원법 얘기를 하면서 허위 사실, 그러니까 혼탁 비방 선거, 이거의 부작용만 강조하는 측면이 있는데, 앞서서 두 발제자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민주주의의 어떤 본질 이런 것에 비춰보면은 오히려 이 사람들의 발언을 위축시킴으로써 제대로 된 공직자를 선출하지 못하게 하는 해악이 훨씬 더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점에서 우리 법원은 너무 이제 소극적이지 않은가. 앞에 분들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말로는 그럴듯하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너무나 제약을 많이 가하는 그런 판결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명판결들이 주로 선거 관련 사건에서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선거 관련 사건에서 어떤 선거라는 과정이 표현의 자유가 훨씬 더 중시되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미국 법원에서 어떤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가 왜 중요한지 그거를 얘기한 부분
그 인용문을 제가 하나 잠시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정치사회적 변화를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는 선거 과정에서의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해야 하며 국민의 종을 뽑는 선거 과정에서야말로 표현의 자유가 가장 완전하게 또한 가장 시급하게 적용돼야 한다. 이게 이제 미국 대법원 판결에서 나오는 문장인데요. 이런 태도를 우리 대법원도 좀 배워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의 경우에는 저도 정몽주법이 저도 약간 좀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강한 그런 규정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문서나 증거 자료 이런 것들을 조작을 해서 상대방을 공격했다든가 뭐 이런 어떤 분명 어떤 행위가 개입된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만 뭐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저는 좀 더 그런 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좀 더 확장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더 그보다 한 발 나아가서 형사처벌 자체가 이런 이 정치 과정에서의 말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것 자체가 지금 민주국가로서 국제 기준에 맞지도 않는 일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조항 자체를 저는 없앴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예, 그 언론인답게 하실 말씀을 좀 대중적인 그 언어와 표현으로 쉽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좀 표현의 자유를 형사처벌 받은 나라가 두 나라밖에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한 20개나 되네요. 근데 20개 나라 모두 좀 후진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패널 모시겠는데요. 이분은 굉장히 특이한 분이시네요. 나이는 젊으셨는데 1억대 연봉을 아주 대형 법무법인 로펌에서 받았던 변호사이신데 지난달에 아주 갑자기 사표를 내고 아마 정봉주 감옥 간 거에 충격을 받으셨나요? 그 참여연대로 이직을 하셔서 지금 이제 인권 변호사로 지금 아주 둥지를 튼 그런 그 변호사이십니다. 우리 아름다운 변호사 김남희 변호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남희 변호사입니다. 네, 제가 사실 로펌을 그만둔 지는 조금 됐고요. 작년에 그만두고 작년 8월부터 참여연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토론회에 초청을 받게 된 게 아무래도 제가 저번에 그 프레시안의 정봉주 유죄 판결에 대한 장문의 글을 기고를 했어요. 그래서 1, 2, 3심 판결문을 다 읽고 그 판결문이 정말 문제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아마 그 글 때문에 초청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이 허위사실 공표죄 조문이 큰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생각이 달라요. 근데 제가 이 판결문을 본 느낌은 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의 문제점보다는 법원의 사실 판단이나 형평성 이쪽 방면에서 더 큰 문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71페이지에 잠깐 적었지만 정봉주 의원의 발언 내용은 정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공직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였고 게다가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사실적 근거도 제시를 하면서 한 발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언을 과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적용을 한 이런 법원의 판단이 올바른가 이런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존 글에도 썼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과연 이 허위사실 유포라고 인정된 사실을 보면은 좀 황당한 것들이 많은데 72페이지에 그 중간쯤에 1번 발언, 그러니까 발언이 4가지였거든요. 근데 첫 번째 발언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 정봉주가 기자에게 김경준의 변호사였던 박수종 변호사의 사임 이유에 관하여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박 변호사가 본인이 자료를 확인한 후 이명박 후보자가 기소될 수 있는 위중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1등하자는 사람이 3등이 되거나 딱 이 발언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법원은 이게 마치 간접적 우회적 방법으로 이명박 후보자가 김경준과 공모하여 주가 조작 및 횡령을 하였고 구속 또는 기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함으로써 허위사실 유포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법원이 너무 상상력을 발휘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과연 이런 발언을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할 수 있겠는가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네 번째 발언도 그 다음 페이지 61 각주에 제가 다 적었는데요. 그러니까 김경준의 자필 메모, 그 문제가 됐던 메모 B를 왜 검찰이 공개를 안 하냐, 뭐 이런 내용의 그 검찰에 대한 항의성 그런 발언이었는데 이것도 역시 간접적 우회적 방법으로 이명박 후보자가 BBK와 관련된 주가조작 및 횡령 등의 범죄에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서 허위사실 유포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비약적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판단 잠시 수긍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74페이지에 법원이 정봉주 의원이 이 자기 공표 사실이 허위라는 것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또 인정을 하면서 그 이유로 들고 있는 것들이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김경준을 직접 만나서 확인을 하지 않았고 나경원 의원이 이미 그 점에 대해 해명을 했거나 한나라당에서 반박 보도자를 냈다. 근데 왜 그 허위라는 걸 몰랐냐 이런 식의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김경준은 그때 감옥에 있었고 그 공범자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찾아가서 뭐 확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허위라는 거를 알았을 거다. 뭐 이런 논리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자기 당 의원을 그 옹호하는 한나라당 의원의 말 그대로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것을 그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것 판단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저 75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에 썼지만 법 개정 논의도 논의지만 정치적으로 공정한 법 집행과 법 적용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진정한 문제가 아닌가 저희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죄 이 정봉주 법안에 대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법안 내용을 보니까 크게 세 가지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변경이 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비방의 목적을 추가를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허위의 사실임을 알고라는 부분을 추가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위법성 조각 사유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와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걸 집어넣은 거죠.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우선 첫 번째로 비방의 목적을 추가하는 게 맞느냐 그건 저는 약간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후보자 비방죄가 251조 바로 밑에 있는데요. 허위사실 공표죄 바로 밑에 있는 조항인데 후보자 비방죄에 대해서도 비방이라는 말이 굉장히 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주관적이고 그래서 이런 주관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통해서 사실상 후보와 정당에 대한 비판과 평가를 금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요. 그래서 보호법익도 그 허위사실 공표죄의 경우에는 선거의 공정성이지만 그 후보자 비방죄의 경우에는 후보자 개인의 주관적 명예 감정까지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허위사실 공표죄보다 자의적인 그 적용 가능성이나 집행 가능성이 높은 그런 법이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적용 사례를 보면 이게 얼마나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욕적이거나 저속한 표현, 비난이거나 감정적인 어투 등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을 추가할 경우에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가 사실상 중복이 되고 또 그 허위사실 공표죄가 후보자 비방죄로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 적용을 좁히기 위해서 이게 들어온 건 맞는데요.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아예 후보자 비방죄는 폐지하고 그 비방의 목적이라는 것도 넣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좀 의문이다 이런 의견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허위 사실임을 알고라고 넣었는데요. 이것도 뭐 제 생각에는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이거 형사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다만 이제 미필적 고의 같은 것을 좀 배제하기 위해서 좀 강조하는 그런 의미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인데요. 세 번째 부분은 제가 사실 이 토론회를 하다가 생각이 든 건데,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와 공공의 이익이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약간의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거는 허위사실임을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허위사실을 알았다는 것이 구성요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허위사실 유포죄, 이게 허위사실이라는 걸 몰랐다면 아예 허위사실 유포죄가 성립을 할 수가 없는 건데요. 근데 진실하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는 이걸 말한 사람이 진실하고 믿었다는 게 좀 전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죄에서 허위사실을 알고라는 걸 그 주관적 그 구성요건에 추가를 하면서 또 유보성 조각 사유로 진실하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진실이라고 믿었다는 것을 좀 전제로 하는 거니까 구성 요건이랑 충돌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정봉주법에 대한 저의 의견은 첫 번째로는 허위사실 유포죄도 문제지만 실제로 악용되는 것은 후보자 비방죄도 만만치 않고 오히려 더 적용이 넓게 되고 있다. 그래서 비방죄도 없애고 비방의 목적이라는 부분은 그 추가 구성요건으로 넣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다는 그런 견해가 있고요. 그리고 알고를 포함시킨 부분은 크게 의의는 없습니다. 근데 세 번째 이 상당성에 의한 위법성 조각사유 부분은 이 법문의 내용과 약간 모순된다고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네 번째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정치적 표현과 관련해서 형사처벌이나 특히 이런 자유형까지 들어간 것은 정말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그 징역형 부분은 없애버려야 될 것 같다. 이런 견해가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잠깐 적었는데요. 이거는 사실 저도 자신 있는 주장은 아닌데, 이게 허위사실 공표죄도 반의사 불벌죄 소추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물론 이게 그 선거의 공정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긴 하지만 실제 이 사안에서도 이명박 후보자가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처벌임한 의사표시를 철회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이거를 의사표시를 처리를 안 하면 뭔가 뿔리는 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처벌 희망 안 한다고 했는데도 이 허위사실 공표죄로는 이건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이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후보자나 상대 후보자의 선택에 따라서 자유로운 의견 표명이나 공론의 장을 통해서 이를 해명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소추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가능성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네, 이거는 그냥 하나의 제안으로서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남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특히 이제 정봉주 법에 관련된 의견을 쭉 개진해 주셨고요. 조금 이따가 우리 박영선 의원님의 의견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 이제 2시간에 걸친 발제자와 지정 토론자들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모두 마쳤고요. 한결같이 이제 정봉주 징역의 판결의 부당함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쯤 되면은 다 똑같은 관점을 가진, 유사한 관점을 가진 법률가들을 섭외해서 오늘 모신 거 아닌가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텐데요. 천만에 저희들이 이제 보수적인로 알려진 법률가들 초청하려고 섭외를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에 대해서는 적어도 보수적인 법률가들도 이 판결은 너무 과하다, 과잉처벌이다, 말도 안 된다, 다들 이제 그런 의견을 다 가지고 있다.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따라서 굳이 그 보수적인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기에는 보수 진영에서 아마 볼 때 부담스러운 그런 측면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모시지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척성과 이제 토론을 하겠는데 약간 이제 시간 관계상 3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토론하기 전에
이 자리에는 정봉주법을 이제 발의하신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님이 나와 계신데 정봉주법에 대한 우리 그 발표자들의 의견에 대한 그런 우리 박영선 의원님의 또 견해를 말씀을 해주시고 특히 지금 국회 내에서 정봉주법이 지금 도대체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 부분까지도 함께 좀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박영선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발제와 그리고 토론자분들의 견해를 잘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이 좀 더 일찍 있었으면은 정봉주법이 좀 더 많은 의미를 담고 또 오늘 의견을 담아서 좀 더 진취적으로 개정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제가 이 법을 내게 된 동기는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2008년도 11월 달에 이미 그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을 발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법사위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사람이 진실을 이야기해도 죄가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을 우리 법조인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의를 하다가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우리나라가 유교사회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좀 그때 황당했었습니다. 황당하고 이 법조인들의 법이라는 것이 너무 높구나라는 것을 절감을 했고요. 그 법은 아직도 법사위의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봉주법의 또 하나의 이제 한 축이 되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죄. 이것은 제가 지난 4년 동안 이렇게 쭉 보니까요. 검찰에게 너무나 많은 재량권을 준 것이 아니냐 하는 저 나름대로의 반성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법을 제가 만들었거나 제출한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이거를 진작에 개정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이제 그런 반성에서 제가 법을 내게 됐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검찰이 예쁜 사람은 그 사람이 허위사실인 줄 몰랐다고 생각하고 말한 것으로 되는 거고요. 검찰이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이것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관해서 본인이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치더라도 허위사실이라고 계속 검찰이 주장을 하면 그 사람은 기소되는 겁니다. 그리고 판사는 검찰의 그러한 기소 요건과 각종 공소장에 의해서 판사는 그냥 그걸 보고 판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야당 의원들은 대부분 기소되고요. 여당 의원들은 기소가 안 됩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와 같은 검찰의 수사 행태를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두 가지 문제 의식에서 이 정봉주법을 다시 이제 또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 BBK 사건은 처음부터 뭔가 굉장히 의심스럽고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진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2004년도에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금감위에다가 각종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BBK와 관련해서 이것이 꼭 언젠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LK 이뱅크와 관련된 허가 자료라든가 또 여러 가지 BBK와 연관된 자료들을 요청했을 때 그 당시에 금감원이나 금감위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자료를 저희에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한 1년쯤 지나니까 서울시청에서 우리 보좌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왜 그 방은 BBK와 관련해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느냐. 제가 자료 요청은 분명히 금감이나 금융감독원에다가 했는데 어떻게 이게 서울시청으로 연락이 갑니까? 첫째 그거 굉장히 제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똑같은 자료 요청을 2007년도에 또 했습니다. 2004년도에 하고 2007년도에 했는데 2007년도에는 없어졌거나 그런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관한 수사를 좀 해봐야 됩니다. 저희가 4월 11일 날 총선 이후에 과반 의석이 국민들께서 허락을 해주시면 저는 이 부분도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의심하는 부분은 제가 이제 LA 특파원을 하면서 이 에리카 킴과 이명박 대통령과의 그 여러 가지 그 교분과 관련해서 이제 LA 특파원 시절에 이런저런 들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에리카 킴의 무슨 출판 기념회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방송국에 원래 보관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MBC에 근무할 때도 그 출판 기념회 비디오가 원본이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제가 좀 요청을 하니까 그 자료가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의혹,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이 BBK를 뭔가 왜곡시키거나 덮기 위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원본 자료가 지금 과연 어디에 가 있는지 아니면 없어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 BBK 사건 수사에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강한 의구심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 아주 재밌게 잘 들었는데요. 토론자분 중에 한 분이 여기 대법관의 특성을 쭉 분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분석에 동의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대법관분들이 그 판결한 거 몇 가지를 이렇게 나열을 하시면서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적인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빠진 판결문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론스타 관련 사건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일이라든지 또 교수 시절에 그분이 했던 여러 가지 그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저는 지금 현재 정봉주의 판결과 관련돼서 여기에 관여됐던 대법관들이 그렇게 일관성이 계셨던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제가 일일이 성함을 나열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나는 그런 강한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토론자로 이제 나와 주신 우리 김남희 선생님의 이제 이 분석을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이 정봉주 의원이 BBK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연관관계가 있다는 확신 속의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것을 잘못된 수사를 근거로 해서 그 판사께서 그 잘못된 수사를 근거로 한 서류만 보고 이렇게 판시를 했다는 점에서 저는 그 판사분을 언젠간 한번 꼭 만나서 정말 토론회를 하고 싶은 그런 강한 그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국 교수님이 이제 그 김현미 의원과의 정봉주 의원과의 이게 비교 분석을 하셨어요. 저는 이 김현미 의원의 무죄 판결에서 나오는 도곡동 땅과 다스 이것이 이제 또 BBK 사건의 그 의구심을 푸는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 중에 하나인데 이 도곡동 땅은 이미 검찰이 제3자의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그 법사위에서 과연 그럼 이 제3자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공개 질의를 했는데요. 여기에 관한 아직까지 그렇다 할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의 것이라고 그 답변한 분이 지금은 부산으로 발령이 나서 멀리 계십니다만은 서울에 계실 때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봤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제3자의 것이라고 발표를 했느냐. 그랬더니 이분의 답변이 더 재밌습니다. 그날 텔레비전 화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 복장이 정장이 아닌 캐주얼 차림입니다. 제가 골프장 갔다가 갑자기 불려 나와가지고 발표하라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BBK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궁금해하거나 또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이런 제가 드는 사례만 보더라도 이 사건은 재수사되어야 한다라고 보고요. 또 BBK 사건에 얽힌 이 김경준 기획입국설과 관련된 가짜편지 사건
여기 지금 신명이라는 분이 이제 미국에 가 계신데 이 사건, 이 신명이라는 분이 주장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먼저 홍준표 의원을 조사하라는 것이죠. 가짜 편지라고 들고 흔들었던 그 사람은 왜 조사 안 하고 왜 나만 조사하냐. 그런데 이 홍준표 의원 뒤에 숨어있는 한나라당 현역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수사도 저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되고, 더군다나 이 신명의 가짜편지 사건은 법정에서 위증까지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굉장히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그럼 과연 정봉주법은 어디로 갔느냐. 이 정봉주법이 이제 국민적 관심사를 끄니까 한나라당에서 나경원법을 만들어가지고 맞불 작전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경원법을 만들어서 그럼 허위사실을 계속 얘기해서 사회를 혼탁하게 해도 되겠단 말이냐라는 이런 논리로 이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죠. 현재 정봉주법은 정개특위에서 제가 주성명 간사에게 이 법을 논의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바로 나경원법을 들고 나오면서 같이 심의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좋다고 그랬습니다. 같이 심의하자. 같이 심의하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그 다음부터 정개특위가 지금까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선거구 획정 문제도 지금 여야가 합의를 못 본 상태에서 열리지 않고 있고요. 또 모바일 투표와 관련된 그 개정 문제도 한나라당이 처음에는 하겠다 그랬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열어주면 모바일 투표를 하는 정당과 하지 않는 정당이 비교가 돼가지고 하지 않는 정당은 몰매를 맞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말을 끝으로 정개특위가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봉주 의원에게는 굉장히 정말 실망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2월 달에 이 정봉주법이 통과되기는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나라당이 철문을 잠그고 열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예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2월 달에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은 좀 어려워 보이고요. 방법은 4.12 총선에서 정말 다수당이 돼서 국민의 힘으로 이 법을 4월 국회에서는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이제 희망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리고 끝으로 다음번에 혹시 토론회가 열리면은요, 이장춘 대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BBK의 이명박이라고 쓰여있는 명함을 제시하셔서 그 화제가 됐던 분인데 모르겠습니다. 그 대사님이 나와주실지. 그런데 그 대사님 나름대로 보는 BBK 사건이 있습니다. 저하고는 가끔씩 만나서 그 답답함을, 그 대사님의 답답함을 제가 들어드리고 또 이야기도 듣고 또 지금 돌아가는 이야기도 전달해 드립니다. 근데 그 대사님은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십니다. 본인 스스로가 전두환 정권 밑에서 내가 큰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분개할 정도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는 그런 사건이고 이것은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라고 정말 열변을 토하십니다. 그래서 그 대사님을 한번 모셔서 말씀을 듣는 것도 저는 참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정봉주법 통과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영선 의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근데 한 가지 염려되는 점이 있어요. 2월까지 정봉주법 통과 안 되면 저희들이 이제 3월 때부터 국민본부에서 박근혜 수사하고 구속하라고 외칠 텐데 그러면은 금철이 이제 정봉주 의원은 금철이 미워해서 감옥 보냈는데 박근혜 의원은 금철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고무줄 잡대가지고 아무리 수사하라고 해도 수사도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런 또 염려가 드네요. 어떡하죠 이거? 자 그러면 자 이제 모든 지금 앞에 계신 분들 말씀을 다 마치고 우리 2시간 동안 우리 열심히 들으신 우리 고 노무현 대통령 말씀 표현에 의한 그러면 깨어있는 우리 시민들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시죠.
네. 조 교수님에게 좀 묻겠습니다. 우리 정봉주 전 의원께서 왜 구속돼야만 합니까? 그 의문점 좀 가지고 있습니다.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거는 뭐 검찰이 싫어해서 그렇다고 아까 박영선님이 그건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다른 분 질문하고 같이 또 하면은 요 질문 저 답변은 묶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저는 정봉주법이 통과되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통과돼야 되지만 통과되지 않는다면 봉도사님의 지역구인 노원갑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노원갑의 전략공천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저 발표자들은 그 답변에 어디는 우리 박영채 의원님이 이 질문 나올까봐 지금 저 한번더 말씀하신 것이고요. 지금 우리 그 질문하신 저분께 아까 열쇠고리 보니까 열쇠고리에 이제 깔때기 조그만 게 붙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여기는 공친자이기 때문에 봉도사님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요. 정봉주 전 의원님 그렇게 표현해 주십시오. 민주당에서 정봉주 전 의원님의 지역구를 이제 전략 공천할 것인지 말 것인지 지금 이제 깊은 고심을 하고 있다는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해 주시죠. 네. 마이크 있습니다.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주세요. 예, 저는 개인적인 호기심이고요. 전부터 가지고 있던. 왜 대법 판결이 8월달에 확정이 되었다가 차견찮는 이유로 연기가 1차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당시에 판결문의 내용이 지금 확정된 것과 같은 내용이었을지 아닐지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어느 분이 답해 주실까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 연기 문제가 판결문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문 자체가 사실 이제 1심, 2심에서 확정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1심에서 확정되고 그게 기존의 대법원 법원 판례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진 사람들이 연기했을 때 판결문을 바꾸자는 논쟁이 있어 연기된 게 아니라 다른 이유일 거라고 생각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정봉주 판결은 이번 판결이 갑자기 새롭게 나타난 게 아니라 보았습니다만 그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대법관들은 특별히 이 사람은 유죄 판결로 가는 것이 대법관들의 머릿속에서 자연스러운 것일 것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드리면 1심하고 2심 법관들의 판단, 그거는 보면 유죄를 선고를 함으로써 정치권이나 이런 눈치를 봄과 동시에 형집행이나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 이렇게 사실상 무죄인 것처럼 하고 판결은 유죄를 선고하고 모든 부담은 대법원에게 이렇게 맡기는 그런 결정을 한 거거든요. 1심, 2심 법관들은. 그래서 이제 대법원이 이게 결국은 구속을 시키게 되느냐 마느냐 이것의 부담을 지게 하고, 사실 한 5년 끌면 대통령 그 다음 바뀌면 어떻게 될지 이런 계산도 있을 수 있었는데, 조국 교수님 말씀대로 대법원이 결국은 엄청나게 오래 끌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정치적 부담을 지기가 싫어서 이게 상식적으로 너무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진짜 이 구속을 집행을 하는 그런 식으로 판결을 하게 되면 대법관들 스스로도 너무 부담이 되니까 밀고 있다가 이거를 어떻게 판결을 했다는 게 전 좀
오히려 좀 궁금한 거죠. 그 판결 말씀하셨을 때 저는 선거 끝나고 하지 않을까 생각했었어요. 재벌로서 매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계속 미룰 바야 계속 미루지 않을까 했더니 갑자기 물론 이미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더 미룰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갑자기 내려서 저는 약간 의아했습니다. 예. 우선 저는 미래권력들 회원이고요. 저분 말씀하신 저기 학생분도 회원이신데 저도 잘 알거든요. 갑자기 생각난 건 저도 개인적인 질문 하나만 할게요. 저희 대법원 판결 받기 전에 그때 일주일 전부터 그런 탄원서를 제출했었거든요. 실제로 그 대법원에 제출하는 것도 봤고, 그 탄원서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그게 판결에 영향을 미칠 건지, 지금은 생각해보니까 영향력이 없었던 것 같은데, 여태까지 그런 사례 같은 거 좀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 교수님이 이 판을 제안하셨으니까 웬만한 거는 다 커버를 하세요. 제가 질문을 요지만 좀 말씀. 질문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 변호사님이. 탄원서를 냈을 때 그 판사님들이 그 명령을 받는지 당구심에서 효과가 어떠냐?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사건은 법률적 판단 문제이기 때문에 제목 정도 읽어보면 다행이고, 거의 사실상은 재판에서는 거의 안 보고. 1심이나 대법 말고 거기서 탄원서를 하게 되면 형량에서는 영향을 정확하게 줄 것 같긴 합니다만, 대법원에서 거의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효율적으로 좀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우리 이제 그 마지막 그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다른 관점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나라에 이런 식으로 어떤 잘못된 법률이나 잘못된 검찰 기소권의 남용으로 양심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이것이 인정이 되면 향후에 국가배상법으로 그분들에게 배상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것 또한 국민들의 세금의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아까 박영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국가배상법을 세금에서 지급을 한 다음에 그런 개인의 양다라든지 정치적인 어떤 목적으로 잘못된 검사권의 그런 기소권을 남용을 하셨던 검사님들께 그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지.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그렇게 되려면 정봉주 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통해서 대법원이 스스로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심수로 선정된다는 얘기는 국제 엠네스티에서 양심수로 선정된다는 얘기인데, 그거 됐다고 해서 재심을 통해서 이 각종 국가 배상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배상이 되려면 재심 판결 통해서 무죄 판결이 나야 되거든요. 그거는 지금 당장은 쉽지 않겠죠. 첨언을 하면요, 무죄 판결 나더라도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은 청구는 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 국가배상법에 의하면 법원의 판사나 검사의 잘못 기소되거나 잘못 판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실인 경우에만 책임을 지게 돼 있어서 현재까지 중과실을 인정한 예나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거 하자면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사법기관, 판사나 검사가 불법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는 별도의 죄가 따로 있습니다. 공무원 직무남용죄 말고 사법 종사자들에 대한 처벌죄가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조합니다. 좀 전에 우리 여러분이 이 토론을 도와주신 분께서는 이재화 변호사님이신데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정봉주 전 의원님 무료 변론을 지금 4년째 맡아주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이제 서혜석 전 의원님이시자 국제 변호사님 모셨고요.
그리고 이종걸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더 이상 하고 싶어도 사회자의 생리적 현상 해결을 위해서 진행할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이 토론회가 좀 더 미리 있었으면, 12월에 있었으면은, 정봉주법을 좀 더 정교하게 내용을 담을 수 있지 않았었나 아쉬움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보완할 점은 국회 정개특위가 열려야 되는 것인데, 정개특위의 실종으로 인해서 논의조차도 하고 있지 못하는 이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자, 아무튼 2시간 반 동안 본 토론회를 경청해 주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 그리고 발표해 주신 패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법학자에게 정봉주법을 묻는다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